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노후 대비한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된 걸까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던 부모가 이제는 자식과 함께 법정에 서고 있다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상속 빈곤층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변한봉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좀 전에 그 프롤로그를 봤는데 조금 그렇죠. 우울하네, 짠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예.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상속 빈곤층. 네. 그걸 좀 한번 개념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죠. 신조어인데요. 상속 네. 빈곤층 말 그대로 상속했기 때문에 빈곤해졌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65세 노인 인구 중에서 상속으로 인해서 빈곤층으로 빠지게 된 하나의 이런 세대들, 네. 이런 이 집단들을 상속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예. 이 상속 빈곤층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 예. 관련해서 이 상속 빈곤층들이 자식들과 네. 상속 부양의 의무에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늘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차관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속 예. 빈곤층이라는 게요. 실제로 그런 소송 혹시 수임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 바로 예. 이제 이혼 사건처럼 이제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기보다는 약간 다른 변형된 상속 빈곤층에 대한 소송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네. 그걸 보면서 오죽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될까,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판례를 준비했는데 되게 예. 어떤 사례인지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상속받고 부양은 나 몰라라. 이제 예. 많이 전형적인 패턴들입니다. 언론에서도 좀 소개됐던 사례들이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패턴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74세 할머님인데 네. 자식에게 유일한 자신의 재산, 이 집을 이제 상속해서 줬습니다. 사업한다고 해서. 예. 그랬는데 본인이 그 후에 쓰러진 거예요. 10년 후에 뇌출혈로. 예. 그러면 이제 자식이 와서 어떤 병간호를 하거나 보살피거나 병원비를 최소한 내야 될 텐데 네. 그 위에 이 미국에 간 장남은 연락이 없다만 이 연락 없다는 돈 없다. 돈 없다. 대단 계속에 네. 와서 예. 그래서 병원비는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할머니가 자식 큰아들 장남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한 사례고요.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부양료 3천만 원 주고요. 매달 200만 원씩 이제 어머니에게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죠. 아. 그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네. 변호사들은 이제 한 번 더 머리를 써서 예. 좀 다른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도 한번 비슷한 사건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뭐 전 재산 2층 집짜리가 얼마나 시가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네. 몇 억 되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판결에 따르면 과거 부양료 3천만 원하고 죽을 때까지 매월 200만 원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줬던 것보다 덜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 이제 너무 괘씸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런 징여를 부담부 징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담을 갖고 징여를 받는다라는 부담부 징여라고 말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여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소송을 했었는데 네. 상대방이 부담부 징여에 대해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 즉 나의 불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징여 계약은 취소하겠다 해서 징여를 취소하고 집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해서 승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줬던 증여했던 거를 예, 그것까지 다시 취소해서. 고스란히 다시 돌려받는 예. 소송까지도 벌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런 상황이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면 네.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그렇죠. 예, 되게 안타까운 거의,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예. 패턴이라는 표현 이제 사례 유형이고요. 다음 사례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유형을 한번 보면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자녀의 역설이다. 그렇죠. 이제 이런 예, 많이 예, 나오고 예. 있어서 대략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자식이 한 명 혹은 둘일 때와 이제 많을 때 오히려 이런 상속 빈곤층은 자식이 많을 때 더 많이 발생한다. 역설적으로 그런 거죠. 상황이 예. 벌어진다 이 왜냐하면 말씀이죠. 서로 책임 회피를 한다는 거고 예. 다자녀의 역설의 또 하나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부모께서 한 자녀에게 좀 많은 편애를 한다든가 아, 상속을 예. 몰아준다거나. 몰아준다거나 예. 했을 때 그 후에 발생하는 이제 일들이 많은데 예. 이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남 4녀를 둔 이제 할머님이세요, 이번에. 네. 83세. 그 이제 모두 아들에게 일남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반발을 하고 연락이 다 끊겼는데 뇌경색으로 역시 좀 쓰러졌고 예. 병원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뇌출혈, 뇌경색 병원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누나들 전화해가지고 동생들 불러서 우리 십시일반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너가 다 사랑받고 너가 다 상속받았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예. 우리까지 하려고 하냐 해서 완전히 이제 나몰라라 했는데 그런데 네. 이제 아들이 법원에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을 냈죠. 그래서 법원은 자녀들 모두가 각각 매달 25만 원씩 부양료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속은 한쪽으로 했는데 네, 그렇죠. 부양은 예.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예. 정철진 평론가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전의 역설이 발생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애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특히 아들 같은 경우를 선호해서 아들한테 전 재산을 몰아주게 되고 그 경우에 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제 좀 그 홀대받았다, 소홀히 했다 네. 느낌이 들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어머니께서 도움을 요청해도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아들한테 다 주고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시느냐 네. 하고 아들한테서 달라고 해라.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한테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받은 건 맞지만 이미 병원비가 1억 넘게 나갔다. 누나들 네. 자식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뒷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민법상 아들, 딸이 똑같이 다 그렇죠.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그럼 왜 여기서 딸이 홀대받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살아 있을 때 예. 일종의 이제 증여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거죠. 예. 미리 증여를 해놓고 미리 이렇게 조금씩 네. 조금씩 나중에 주니까 네. 예, 딸들은 그걸 다 보지 않습니까? 예. 왜 쟤한테만 가지? 쟤한테만 가지? 예. 그러면서 그런 감정들이 더 많이 쌓여 있으면서 예. 이런 사태가 났을 예. 때 이제 뭐 딸들 혹은 홀대받았던 자식들이 아예 다 나몰라. 아.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재미있어지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표현이 약간 그런데, 네. 만약에 어머니께서 그냥 병이 없다가 잘 돌아가시면, 이제 형제들 간에 유류분 소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아들한테만 상속해줬으니까 딸들은 법정 유류분,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에서 또 소송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양료 소송이 안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자의 역설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소송이 발생이 돼서 참 그 부모님이 한 자식을 편애하고 일방적으로 상속자가 많이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세 번째 사례도 한번 보시죠. 그렇죠. 네. 이제 세 번째는 법률적 미비로 이 나오는 소송인데 이건 예.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모녀가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그렇죠. 바로 이제 예. 우리나라 법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 규정과 제한이 굉장히 예. 빡빡합니다. 이게 예. 굉장히 엄격한데 뭐 다른 부분은 법이 또 안 엄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법을 보면 1인 가구였을 때 예. 최저 생계비가 60만 한 3,000원, 3,400원쯤 됩니다. 근데 예. 이 사람의 소득이 60만 3천 원이 못 미칠 경우에는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해서 매달 45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 이제 89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이제 펼쳐졌냐면은 받아왔어요. 45만 원을. 근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딸이 있었는데 사위의 소득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위 소득이 좀 높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월 300만 원 이상이 됐으니까 당연히 부양가족이 되니까 이제 너는 부양을 기초생활 받고, 수급이 안 된다 하면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고령요금 20만 원만 받게 예. 된 건데요. 이 할아버지 C씨. 예. 너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데 딸과 사이는 자기가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네.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실제 사랑에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딸과 사이를 상대로 부양조 소송을 냈습니다. 너네가 나 한 푼도 안 도와주는데 너네들이 존재함으로써 그렇지.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을 박탈당했다. 예. 신청을 했는데 법원도 역시 이걸 인정을 해서요. 딸과 사이가 이 차액분 45만 원 받던 걸 지금 20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예. 25만 원을 아버지에게 줘라. 네. 이렇게 판결을 낸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소송을 하는 소송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죠? 법원의 소송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도와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 나이가 이렇게 되고 현재 생활 능력이 전혀 안 된다면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방식을 아니에요. 통해서 소송을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법률 구조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에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등재된 국선 변호인들 통해서 네. 이분을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려라 그런 제도가 만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특히 이제 부모님과 부양가족이 있을 때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더라도 거의 연락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그렇죠. 뭐 70세, 8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네. 내 아들, 내 딸이 나한테 연락 안 합니다. 뭐 나와는 상관도 없습니다.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것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정했을 때 자식들이 정말 소득이 있더라도
안 모시면은 어떡합니까? 부모를 돈 안 주면은 그럼 어쩔 수 없지 자기 뭐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률적인 미비점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네.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우리나라는 엄격한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부양 의무가 있다 없다만 판단하지만 미국은 판례법 국가라서 판사가 어떤 형을 과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온타리오주 항소법원 같은 경우에는 뭐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예도 있을 정도로 예. 단순히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까지로 판단을 해서 인간의 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너에게는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까지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을 좀, 이게 신고려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정도로 여러 좀 얘기가 나오는데 심각한 수준인데, 네. 예. 이제는 좀 인식을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인식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인식을 좀 바꿀 아, 예. 필요가 많아요.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 봉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조사였는데요. 가족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식들이 어느 정도 부모님을 보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2006년에는 이 대답을 한 게 63.4%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 10명 중 6명 자연스럽다. 당연히 자식이 예, 부모를 예. 봉양한다. 그러나 2012년에 33.2%. 안으로 뚝뚝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인식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반면에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즉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네 삶, 나중 여생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2006년에는 7.8% 그러니까 거의 10명도 채 안 됐었죠. 예. 2012년에 14명, 그러니까 14% 가까이 급증을 한 걸로 봐서 이미 상당수 국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속, 증여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뭐 합니다. 예. 예. 하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존에 있을 때 이 자식과 상속과 증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 우리 유럽 사례였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속의 개시 시점이 거진다. 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사망할 시점에 예.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습게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45세 이상, 뭐 50세 된 아저씨가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은 이제 상속이 받아서 그렇구나. 왜냐면 상속이 대부분 자식이 50세 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할머니가 아빠와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보통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예. 그 시점에서 상속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은 분, 이제 주로.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이 그렇죠. 되는 이 거죠. 할머니들이 그죠? 주로 홀로 남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상속을 네. 좀 보류하는 게. 근데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죠. 자식들이 찾아와서 뭐 그렇게 이제 사업하는데 현실이긴 어땠다 하지만, 뭐 했다 이렇게 네. 하면 사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60살 넘어서 오래 살던 시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60살 넘으면 그냥 거의 빨리들 이제 그냥 이제 귀천하셨죠. 예. 하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제 초고령세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예.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재산을 신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나이 60대, 70대 들어가서 재산을 관리할 여력이 안 되면 차라리 자신의 전 재산을 신탁을 해서 해놓고. 수익권을 자기가 받다가 예. 자기가 주면 수익자만 바꿔두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유언 신탁 같은 형식으로 해서 자식들한테 뭐 충분히 더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노후 준비도 하고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언 신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우리 제도는 없나요? 아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충분히 그런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용들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직- 일단은 자식이 당장 사업이 부도나서 집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하면은 갖다 줄 생각을 하지 이것을 신탁을 해서 내가 생활비를 받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신탁 수익자를 널로 바꿔주겠다. 그때 받아가라. 그러시는 부모님은 아직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게 좀 그래서 미비한 거 요즘에는 일단은 그 그런 할머니들, 신탁제도 그걸 신탁제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예.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게 있었어요. 즉시연금이라고 제가 무슨 상품을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 예. 국내 생명보험사에서 즉시연금을 굉장히 세게 밀었었고 네. 크게 히트를 쳤던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연금이라는 게 꾸준히 한 10년가 15년가 20년가 붙고 일정 기간 후에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품은 목돈을 주면은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아. 근데 이게 왜 히트를 쳤나 봤더니 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제 4억, 5억 요거 이제 손에 쥐고 있는 뭐 3억 큰 예. 돈이 있는데 자식들이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 말대로 한국 정서상 중시하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목돈에 뭐 저주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돈을 그냥 즉시 연금 상품에다가 다 넣고 넣어놓고 예. 그래, 나는 이제 목돈 없다. 예. 매달 뭐 150만 원씩 받아 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살랜다. 그래서 아마 크게 히트를 쳤는데 이게 예. 뭐 외국의 신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좋은 개념이네요. 비슷한 그렇습니다. 개념. 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 칼럼을 보니까 이제 같은 연장선인데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초상 이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썼는데 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우리 사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좀 저걸 해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수정돼야 한다. 스스로의 노후 준비에 더 투자하자. 등걸문화, 상속, 빈곤층, 고려장은 어리석은 동화다. 대신 지혜롭게 주는 나무는 어떨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낌없이 무조건 다 퍼주게 할 게 아니고 네. 좀 지혜롭게 주는 나무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 지금 칼럼입니다, 뭐 지금. 유언 신탁이라든가 아니면 목돈을 넣고 연금을 받는 상품, 물론 다 이제 해외 선진국에서 개발이 된 상품들이고 우리가 도입을 한 건데 네. 그것 자체가 결코 뭐 선진국의 노인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덜해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필요할 때 뭉텅이를 주고 나니까 결국 그 돈도 날려버리고 네. 자신도 빈곤해지고 자식들도 실패하게 되니까 또 부자 관계도 그렇죠. 또 예. 차라리 나빠지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경험의 산물인 건데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른 이슈인데 퇴직금 이혼과 관련해서 네.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이게 약간 좀 논쟁이 된다고. 예. 이게 어떤 기존의 소리죠? 대법원 판례는 그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 대상은 현재 확정돼 있는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곧 내가 3, 4년 후에 퇴직을 할 것이고 그때는 한 3억, 4억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퇴직금이 실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네. 판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여론이 바뀌고 분명히 2, 3년 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산분할에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반론이 높아서 어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변론이 열리면서 네. 거기서 다시 한번 심도 높게 이제 판단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 날 것 같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태도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 미래 퇴직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을 하고 나눈 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아마 열렸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속 빈곤층의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